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재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50견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50견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질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남유식 아나운서는 네. 40완 50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저도 생소했는데요. 이게 40에는 팔뚝에 생기는 병을 조심하고 또 50에는 어깨에 생기는 병을 조심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저에게 팔뚝에 생기겠네요. 네, 이제 곧 팔뚝 운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말이 도대체 왜 유래가 된다는지 이상이 생기면 이 부위가 왜 가장 먼저 아픈지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모든 동물에는 그 어깨 관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깨를 360도로 돌리게 되죠. 그래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 대신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관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환자분들은 크게 느끼고 그게 통증이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빨리 증상이 온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동 범위도 넓고 회전을 많이 쓰이는 부위다 보니까 아프기도 쉬울 것 같은데 지금부터 50견, 동결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50견과 동결견 같은 질병을 뜻하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50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50세에 증상이 발생해서 이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50견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이고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맞는 질환입니다. 네. 이 동결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오그라들면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고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동결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좀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관절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머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부위에 좀 해당을 하는지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모형은 어깨를 이루는 두 가지 뼈와 네 가지 근육, 그러니까 회전근개를 모식화한 도형입니다. 두 가지 뼈라고 하셨는데 어떤 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뼈는 이제 견갑골이라는 날개뼈라고들 알고 계시는 견갑골이고, 등 뒤쪽에 있는 뼈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위팔뼈입니다. 아, 지금 이쪽 저희가 네. 만지고 있는 요 네, 팔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네, 그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라는 거죠? 예, 요 두 뼈가 이루고 있는 구조물을 관절이라고 하고 그 관절이 어깨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그 어깨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힘줄들을 표현을 한 것인데 네. 특히 요 네 가지 근육들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를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근육을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네 가지 근육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요 근육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손상받을 수 있는 극상건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극하건과 소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요 네 가지 근육을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안쪽에 관절 주머니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뼈랑 뼈 사이를 가장 감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머니를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깨를 감싸는 근육도 굉장히 부위마다 다채로운 것 같은데요. 40대 이상에서 이렇게 50견, 동결견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유병률이나 위험 인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동결견은 전체 인구에서 한 2에서 5%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한 20%까지도 이완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동결건이라는 게 사실 왜 오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향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네. 당뇨 환자들 중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왜 당뇨에서 더 많이 발생돼 있는지까지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40대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비우세 경관절,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왼쪽 어깨에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고 전신 질환으로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 아니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그렇다 보면 이 50견, 동결견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유병률 추이도 좀 증가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2022년에는 약 85만 명이 동결견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또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깨 좀 아프다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이 병원을 찾아오시니까 더 많이 진단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위험 인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밝혀진 원인이 정확하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동결견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동결견과 어떠한 선행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2차성 동결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성이든 2차성이든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그 네.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오그라들면서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주변에서 동결견 있으신 분들 간혹 좀 보시면 네. 아예 팔을 못 올리시는 분들도 맞아, 있고요. 위로 못 올리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옷을 못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들면서 좀 아픈 거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동결견의 그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증기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은 하지만 관절의 움직임에는 크게 제한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결기가 되면 염증이 감소하면서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관절 운동 범위가 크게 감소하는 시기가 오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시기 때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네.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이완기가 돼서 염증도 소실돼서 통증이 없어지고 굳었던 관절도 풀어지면서 어깨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되는 이완기가 오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아프고 잘 안 움직여졌던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잘 움직여지니까 다 나았다고 생각하게 되실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증상을 가장 많이 좀 호소하세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어깨가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어깨가 움직이면 통증이 있고 팔이 잘 안 올라간다. 팔이 뒤로 등 뒤로 잘 안 돌아가요. 뭐 이런 증상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세요. 네, 교수님 그럼 이완기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되는 경우일까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운동 범위는 실제 의학적으로 정상 운동 범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의 3분의 2만 되어도 정상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완기가 됐을 때 안 움직이던 팔이 어느 정도 움직여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머리 만진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이런 거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환자들은 이제 낫는다고 느끼게 되시는데 실제 저희가 정상 운동 범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굴곡이나 외전 같은 경우에는 한 160에서 180도, 네. 아니고 신전은 60도, 외외전도 60도, 한 내외전은 70도에서 90도 정도를 정상 운동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 정도 운동 범위를 다 쓰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완기만 되더라도 다 나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절대로 정상 관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 동결기 때 적절한 치료와 염증 치료를 해주셔야지 정상 관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빗거나 할 때도 어깨를 통증이 느껴진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내가 진짜 동결견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깨 통증과 다른 질환과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으실 것 같거든요. 좀 다른 질환과도 증상을 비교해 볼까요?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동결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동결견은 능동적과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 모든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기 어렵다고들 호소를 하십니다.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거나 화장실 뒤처리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석회성 건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70도에서 110도 정도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어깨 앞쪽이 주로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능동적 운동 범위만 감소되고 수동적 운동 범위는 유지된다는 아주 특징적인 구별점이 있습니다. 능동적 운동 범위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팔을 올리는 거고 수동적 운동 범위라고 하는 건 남이 팔을 올려준다는 의미인데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나도 팔을 못 움직이지만 남이 내 팔을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는 팔을 못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줬을 때는 잘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이 감별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서는 팔을 들었다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면 더 뚝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약 한 120도에서 160도 정도로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타나는 증상들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MRI 촬영이나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통증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통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동결관과 다른 질환들이 같이 합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동결견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병발된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동결견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MRI 촬영한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정상 어깨를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네. 하얀색으로 말씀드렸던 이 경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물질들은 이제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상 어깨에는 이 겨드랑이 쪽에 애관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애관낭이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관절액이 차서 이렇게 쭉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결견 환자들을 MRI를 찍어보면 이 관절낭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애관낭도 같이 쭈그러들면서 관찰되지 않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동결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외 활동과 함께 어깨 관절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동결견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결견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 비율이 높고 당뇨병이나 갑상샘 질환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20, 30대의 젊은 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한 3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고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픈 자세나 동작 같은 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뒷짐짓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잘 때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럼 3개월 전에 혹시 다쳤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일을 했다거나 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다친 적도 없었고요. 뭐 심하게 운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동결견은 어깨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운동에 제한을 받는 질환이다. 어깨가 뻣뻣하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며 팔을 올리려 할 때 통증도 심하다. 증세가 심하면 야간통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환자분은 아주 전형적인 동결견 증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동결견 자체는 진단할 수 있겠지만 동결견에 합병될 수 있는 여러 다른 간별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동결견의 치료는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한 치료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동결견은 어깨의 운동 범위가 제한돼 옆에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도와주더라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또 한쪽 어깨에 통증이 잦아들더라도 반대쪽 어깨로 통증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동결견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가볍게 여겨 자연 치유를 기다리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미용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전쯤부터 손님들 머리 자를 때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아픈 자세나 동작 같은 게 있을까요? 팔을 앞으로 뻗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서 팔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혹시 앓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실까요? 옛날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아서 잠깐 약을 복용했었습니다. 동결견은 하나의 원인에 의한 독립질환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깨 근육의 염증이나 외상, 심근경색 등 다른 질병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이 환자분은 사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의 환자분이세요. 특정한 딱 어떤 질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된 형태의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치료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은 동결견뿐만 아니라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도 같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제한이 나타난다. 그 증상이 보름 이상 지속된다면 정밀한 검진과 함께 염증기, 동결기, 이완기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동반 질환이나 2차성 동결견 감별을 위해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동결견을 대부분 그냥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전문의가 가동 범위를 측정을 해보면 정상 어깨보다는 많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원래의 어깨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이 잦은 동결견. 동결견은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더라도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과 회전근개 운동을 통해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도 길러줘야 한다. 50견이라 불리는 동결견. 나이가 주는 훈장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동결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동결견의 통증이 어깨뿐만이 아니라 팔뚝, 네. 목, 넓게는 등까지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와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그 근막 통증 증후군? 이거와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가요? 제가 외래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 어깨 통증이라고 느끼시지만 이쪽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쪽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어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자목이라든지 아니면 목의 자세가 안 좋다든지 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쪽 승모근이 긴장되고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이 근막통증 증후군이고요. 동결견은 이 어깨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근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이 어깨 통증을 통틀어서 치료하는 방법을 뭐 근막 통증이든 동결결이든 뭐 마사지로 풀어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예, 동결견은 보통 보존적 치료로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건 수술하지 않고 약물이나 주사 아니면 운동 같은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동결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은 아주 예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될 때 이제 수술적 치료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운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보존적 치료 가운데 이제 주사 치료법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 환자분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관절내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주사 치료는 아주 효과적으로 동결견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용될 수 있고 환자분들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깨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놓겠다고 말씀드리면 그거 스테로이드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서 지레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사 치료의 간격이에요. 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서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한 6주 정도 지나면 스테로이드의 안 좋은 영향들이 싹 사라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쥐보다 더 크고 대사 적용이 그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주사를 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통증이 너무 안 낫는다고 하면은 한 6주에서 7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3개월의 간격을 준수하고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은 처음 한 2, 3일 정도는 당이 확 오를 수 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 꼭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의 경감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낮춰서 주사하기도 합니다. 또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어떤 약물을 맞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병원만 계속 다닌다고 한다면 그나마 덜 위험하겠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맞는 주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각 병원에서 자기의 원칙대로 주사를 놓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사를 맞는지는 꼭 그 성분을 물어보고 알고 맞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사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활 치료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동결견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 치료는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예, 스트레칭 운동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라고만 말씀드리면 그냥 환자분들은 본인이 취미로 하고 있던 운동 그냥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헬스 같은 거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운동을 어떻게 몇 번 반복해서 언제 하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강도로 몇 번을 좀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운동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는 가동 범위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네.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가동 범위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자세에서 10초를 버텼다가 돌아오는 게 한 번 하신 겁니다. 네. 이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0번씩 하시는 걸 한 세트로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 네. 하루에 운동을 30번에서 50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하지만
한 번에 30번을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10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스트레칭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어깨를 보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은 바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거든요. 네. 사실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게 그렇죠.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팔만 앞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방 거상 운동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픈 팔을 이렇게 쭉 펴신 다음에 안 아픈 팔로 팔꿈치를 잡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른 방향 말고 그냥 앞으로만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 교수님 되게 많이 올라가시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네, 올라가시는데. 저희 한 2배 정도 올라가시는데. 평소에 한 50회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천천히.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이 중요하죠.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쭉 올려주셔야 되고 거기서 10초 버텼다가 내려오시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좀 고령이시라거나 아니면 반대쪽 팔도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이 동작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방법으로 네. 팔을 앞쪽으로 들어 올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린다는 면은 이 두 가지 동작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벽타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벽에 손을 짚고서 네.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벽을 타고 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거미줄 타고 올라갑니다. 네, 그것처럼.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주면은 같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네. 평소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외회전 시키는 회전을 좀 늘어나게 해주는 어깨 운동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외전 동작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또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팔꿈치를 몸통에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붙인 네. 자세에서 이제 반대쪽 손에 이런 지팡이 같은 걸 좀 집으시고요. 쭉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팔이 바깥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쭉 갔다가 10초 버텼다가 돌아오는 걸 한 번으로 이 방법을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외전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문고리 같은 것을 잡으시고 네. 팔꿈치는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팔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희영 씨가 한 대로 처음 했던 약간 내회전, 외회전이 아니라 안쪽으로 내회전 시키는 네.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외전을 보통 요걸 이제 내외전이라고 많이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텐데 사실 내외전은 뒷짐지는 동작을 잘 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화장실에서 뒤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내외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것들이고 이 동결견의 특징적으로 내외전이 잘 안 되는 것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전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건 같은 도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픈 팔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수건을 잡고 반대쪽 팔로 끌어올려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팔이 어떻게 보면 외회전된 상태에서 내회전을 같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 찌뿌둥한 몸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으로 흔히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전 스트레칭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쭉 늘려주는 아니면 옆으로 굽힌다거나 이런 것도 네. 도움이 될까요? 이런 스트레칭 동작은 내전 같은 동작은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전에도 많이들 하시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런 내전 스트레칭은 관절막 뒤편을 쭉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전 스트레칭도 동결견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스트레칭이 동결견에 도움이 된다는 거 덧붙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십견, 이 동결견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질문
베스트 4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3위였는지 만나볼까요? 네, 50견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아까 그 이완기도 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의 경과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기, 동결기, 이완기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어느 정도는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 운동이 회복되지만 절대 정상 관절로 돌아간 상태는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냥 가만히 두면은 동결견 자체는 치료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한 치료는 그냥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밀 진단을 통해서 원인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베스트 질문 3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3위는 팔을 아플 때까지 올리나요? 아프게 운동하는 건 괜찮나요? 하셨네요.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까지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 운동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실 이 통증이 없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픈 정도로만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해봤자 관절 운동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가 다치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플 때까지는 관절 운동 범위를 가져가셔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스트레칭 운동은 아프게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반대로 근력 운동은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쭉 말씀드리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겁먹으세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 이거 제가 스스로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물리치료나 도수치료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치료받는 그때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운동을 하루에 3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30번 하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만큼 도수치료를 하루 종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가서 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럴 때는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요것만 하게 된다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야지 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평생 같이 가져가야 하는 친구가 운동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대망의 1위입니다. 이 통증이 사라졌다 하면 이제 운동을 좀 그만둬도 될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주사도 맞고 이제 약도 먹고 하니까 어느 정도 통증은 괜찮아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면 관절이 운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6주 정도를 고비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동결견으로 진단받고 운동을 알려드린 다음에 한 달 있다 다시 오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어요 하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운동 그만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라고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발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결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점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동결견은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 염증기에 관절 운동이 아직 굳지 않았을 때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 앞으로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겠죠. 왜 이게 생겼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동결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동결견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동결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염증으로 굳어지는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동결견은 그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오그라들면서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결견은 BMI 지수가 낮을수록 잘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은 세모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MI 지수라는 게 이제 체중, 그러니까 비만이나 뭐 저체중에 관련된 지수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BMI가 낮은 군들에서 오히려 동결견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BMI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비만일 때 더 잘 발생하는 것 같다고 되어 있고, 동결견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비만일 때 더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오히려 BMI가 높은 것이 동결견을 더 잘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동결견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으로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질문은 X입니다.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아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섞여 있습니다. 동결견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인데 잘못된 근력 운동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회전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께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혹은 수영 같은 이런 어깨를 회전하는 운동은 좀 자제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동결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50견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50대 주부입니다. 낮에는 통증이 있어도 참을만 한데 잠을 잘 땐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밤에 유독 더 아픈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그 표에서도 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세 가지 질환 모두 야간통이 더 특징적이다고 다 나와 있었거든요. 밤에 우리가 자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눈을 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은 들어오지 않죠. 또 주변이 보통 조용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자극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조금 더 예민해져서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낮에 생활하는 동안에는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팔이 당겨져서 관절낭이 조금 더 늘어나는 관절 용적이 조금 더 확보되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밤에 눕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관절이 간격이 조금 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동결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동결견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동결견은 노력한 만큼 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스트레칭 운동이고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동결견은 다른 사람이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치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동결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박재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